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미래엔 3-5단원 창의적 읽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3단원이 읽기 방법에 관한 단원이었죠. 그 중에 마지막 창의적 읽기입니다.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까지 여러분이 배우셨는데 그 마지막 읽기 방법이 바로 창의적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3-5단원은 창의적 읽기가 무엇이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 개념과 방법을 공부한 후에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라는 이 논설문에서 창의적 읽기를 적용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원은 제재 읽기의 뒷부분에 유기견과 관련된 기사문이 하나 더 실려 있지요.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는지 먼저 점검해 봅시다. 이 단원의 단원명은 창의적 읽기인데 창의적 읽기의 방법이나 아니면 이 글의 창의적 읽기를 적용하는 활동에 관해서는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라는 이 글의 내용 확인 유형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이 단원의 내용 파악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와 통합 활동에 제시된 유기견 관련 신문 기사에 관련된 문제, 이게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비등한 비중으로 출제됐어요. 그리고 지문과 관련된 교과서 외의 글을 보기에 제시하고 이 글을 바탕으로 그 보기를 이해하는 문제, 이 유형도 많이 출제됐어요. 이 보기의 글에는 해양 오염에 관련된 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공부하실 푸드 마일리지에 관한 글도 있었어요. 런던 협약에 관한 글도 있었고요. 교과서 외의 글이 제시되었다는 것, 이 글을 바탕으로 그 보기를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 점검하십시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창의적 읽기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앞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다음 중 창의적 읽기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기 제시된 이 모든 글들이 다 선지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 부분은 제가 읽지 않더라도 꼼꼼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창의적 읽기란 무엇이냐? 창의적 읽기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비판을 바탕으로 독자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면서 글을 읽는 활동을 말한다. 새로운 대안, 이것이 포인트인데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려면 일단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읽기 방법입니다. 창의적 읽기의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글의 내용, 글의 해결 방안을 모르고 자기가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글쓴이의 해결 방안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져볼 때는 논리적인 타당성, 실현 가능성, 효율성 같은 것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 파악을 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창의적 읽기의 마지막. 자,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때는 대상과 관련 있는 다른 관점의 글을 찾아보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돼요. 주제 통합적 읽기의 방식을 활용해야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고 제시하는 창의적 읽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밑에 푸드 마일리지에 관한 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글은 푸드 마일리지에 관한 글인데 이 푸드 마일리지에 관한 글을 읽고 옆에 붙여놓은 이 쪽지 3가지 보이시죠? 이 3가지가 바로 독자가 창의적 읽기 방법을 활용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 확인은 기본이고 이 옆에 붙은 이 활동들이 창의적 읽기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푸드 마일리지는 식재료가 얼마나 멀리서부터 온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리 지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푸드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더 멀리서 왔다는 의미죠. 그러면 그 중간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푸드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환경오염을 더 많이 시켰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멀리서 오려면 전기를 많이 쓰기도 하고 보존을 위해서 각종 물질을 첨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식품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의 글쓴이는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단 거리에서 재배된 지역 음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제철 음식 위주로 소비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건 내용 확인 문제 기본으로 하시고 그러면 옆에 어떻게 창의적 읽기를 활용하고 있는지 봅시다. 글쓴이가 제기하는 문제 상황은 첫 단계 글쓴이가 제기하는 문제 상황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해결 방안은 적절한지 확인하고 있지요. 실제로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 있고 모든 판매자가 정직할 수는 없다.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나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렇게 창의적 읽기의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파악하고 있고 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의적 읽기의 예시를 보여주는 문제. 출제 문제에서는 푸드 마일리지에 관한 글이 보기에 제시되었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글은 아니었고요. 제재는 비슷하지만 교과서 외의 글을 보기에 제시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라는 제재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 글은 해양오염이 심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논설문이죠. 첫 부분에서는 바다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지요. 이렇게 글의 첫 부분에 실제 있었던 일을 제시를 하면 독자가 흥미를 가지게 되죠. 흥미를 유발한다. 이 글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일화를 언급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라는 내용이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찰스 무어란 사람이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섬을 하나 발견하죠. 자,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를 통과하던 즈음이었다. 이 부위에 쓰레기 섬이 떠다니고 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에서도 미국 서부 연안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가장 외딴 지역. 여기에서 쓰레기 섬을 발견하게 되죠. 그 쓰레기 섬에 대해서 이걸 발견한 찰스 무어의 말을 인용해서 제시를 합니다. 서술상 특징에 이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 그래서 흥미를 높였다라는 선지도 출제되었습니다. 이 인용한 부분은 읽어보시면 돼요.
중간 부분으로 바로 갈게요. 쓰레기 섬이 떠다니는 지역은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이다. 이 문단에서는 쓰레기 섬이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내용 확인 문제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지역은 연중 적도의 더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루어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가 정체가 되면 바깥으로 이동하지 않는 거죠. 이 해류는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를 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 시계 방향 같은 것도 선지에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이쪽이겠죠? 정체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나둘씩 쓰레기가 모이면서 하나의 섬이 된 것이다. 일단 쓰레기가 이 중간에 모이게 된 이유는 해류 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해류.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오죠. 뱃사람들은 이곳을 예로부터 무풍지대로 여기며 피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지대예요. 해양 생물도 피했다고 하죠. 참치나 고래, 상어도 이곳을 꺼렸다. 왜냐하면 바람이 없기 때문에 생태계가 교류하지 않아서 타막으로 불리는 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도 해양 생물들도 이곳을 꺼리는 이유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 생태계가 교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추론해보면 여기 있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뱃사람들이 이곳을 꺼렸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쓰레기 때문에 생태계가 교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가 교류하지 않고 그래서 해양생물이나 뱃사람들이 여기를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이곳에 고립된 두 가지 이유가 드러나죠. 하나는 해류고 하나는 바람이겠죠. 찰스 무어가 발견한 쓰레기 섬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 쓰레기 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해야 하는데 섬의 크기는 아직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섬을 이루고 있는 쓰레기 잔해가 대부분 작은 플라스틱이어서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를 이용해야 그 거대한 섬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데 가까이 가서 확인하지 않는 한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일부 표본을 토대로 규모를 추정했는데 이러한 규모로 추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태평양 쓰레기 섬의 쓰레기들은 모두 인간이 버린 것들이에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도 남해나 동해를 지나 이곳으로 흘러 들어왔을 것이다. 인간이 버린 것, 즉 우리가 버린 것, 그리고 태평양이라는 것을 남해나 동해라고 서술 범위를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모두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하나 언급하고 가야 되는 것은 쓰레기가 형성되는 원인이나 이 쓰레기 섬의 규모와 같은 것 모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글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과학적인 근거를 활용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선지가 아주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중간 이 부분 볼까요? 쓰레기 배출의 기본 원칙을 언급하고 있어요. 기본 원칙은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의 쓰레기는 바다로. 이게 기본인데 우리나라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 기름이나 생선 찌꺼기나 조개 껍데기나 수산물 폐수, 즉 바다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고 있어요. 육지 쓰레기는 육지에 버리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고 하죠. 두 가지예요. 가축 분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이 두 가지가 이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은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는 해양에 버리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것들은 2012년도까지 합법적으로 바다에 버려졌어요. 자, 쓰레기가 어떻게 바다에 버려졌냐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리면 지방자치단체 수거 차량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바로 보내요. 바로 해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갖고 간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나 농경지의 퇴비로 만들어요. 여기서 모두 사료나 퇴비로 전환되면 좋겠지만 기술상의 한계라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원화되지 않고 남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다로 가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 아무데나 버리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묻고 답하고 있지요. 문답법입니다. 바다에도 나름의 쓰레기장을 지정해 놓았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3가지 쓰레기장, 동해에 2가지, 서해에 1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자, 그리고 각 쓰레기장의 규모를 설명하고 있는데 동해병 구역이 가장 크다고 하죠. 동해병은 전체의 60%고요. 그 나머지는 각각 27%와 13%. 나머지 2개를 합해도 동해병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쓰레기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몇 년도까지? 2012년도까지. 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 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매립이 금지된 이후다. 자, 육지에서 나온 쓰레기인데 육지에서 처리하는 걸 금지한 거죠. 이에 따라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최대한 많은 양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하고 남는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게 됐어요. 또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시설을 많이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것도 많이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뇨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해양으로 많이 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대신 바다에 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바로 런던 의정서 때문이죠. 런던 의정서에서는 쓰레기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도 이 런던 의정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쓰레기를 해양 투기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 배출을 중단하겠다고 했고요. 다음 해에는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국제적인 약속이죠. 이 부분의 문제에서는 런던 의정서, 런던 협약을 맺자마자 해양 투기가 금지되었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런던 협약을 맺자마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뒀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이렇게 단계별로 처리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 지켜야 한다. 여러 연구 결과 아까 3곳의 해양 쓰레기장이 있었죠. 이 바다 쓰레기장은 다른 바다보다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특히 가장 큰 쓰레기장이었던 동해병 구역은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았다네요. 그럼 바다가 오염되면 어떻게 되는가? 바다 생태계 건강이 악화되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 전체가 지금 원인과 결과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요.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인과의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2006년에 실시됐던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책이 하나 제시가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휴식연제예요. 아까 세 곳에 해양 쓰레기장이 있었죠. 그 해양 쓰레기장의 일부를 휴식하는 휴식연제를 설정했는데 이것 덕분에 조금 오염 물질이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즉, 정부가 실시했었던 휴식연제는 임시 방편일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휴식연제와 그 한계점을 쓰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지구에는 자정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이것도 인과관계로 제시를 해서 설득력,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의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으로 구분해서 쓰라는 문제도 출제되었거든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찾아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에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여기 개인적 차원에 대한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이 부분을 창의적 관점에서 비판을 하자면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까라고 비판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지구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글쓴이는 해양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시를 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출제 유형 베스트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같이 볼까요? 출제 유형 베스트 첫 번째에 나왔던 내용 확인 문제 유형이에요.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글의 전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교과서를 펴놓고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1번 거대한 쓰레기 섬이 1997년에야 발견된 것은 생태계의 교류가 없는 무풍지대라서 뱃사람들이 기피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맞는 선지죠. 물론 1997년에야 발견된 것이 이러한 이유다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되진 않았지만 무풍지대라서 뱃사람들과 해양생물이 피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접근이 많지 않았던 곳이라서 97년에야 발견이 됐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2번, 쓰레기섬이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에 위치한 것은 조류의 영향보다는 태평양 주변 선진국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태평양 주변국의 무관심 때문에 쓰레기섬이 여기에 위치했다라는 내용은 없었죠. 답은 2번이네요. 쓰레기섬이 여기에 위치한 이유는 조류, 해류 때문이었죠. 해류와 바람의 영향이었지 무관심 때문은 아니었다. 3번, 섬의 크기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는 이유는 섬이 거대할 뿐 아니라 플라스틱 잔해로 이루어져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 그대로 제시되었죠. 찰스 모어란 사람이 쓰레기 섬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이 섬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했는데 너무 작은 플라스틱이어서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 관측이 힘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크기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태평양 쓰레기 섬은 우리나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도 아까 같이 공부를 했었죠? 태평양 쓰레기 섬, 태평양이라고 얘기하다가 남해, 동해로 범위를 좁혔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버린 것이다 하다가 우리가 버린 것이다 라고 범위를 축소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책임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 쓰레기 섬은 위쪽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아래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는 북태평양 환류대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은 이 글에 제시되진 않았어요. 단지 시계 방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시계 방향은 위쪽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게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조류, 해류와 바람의 영향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내용 확인 문제의 다른 유형인데 보기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을 순서대로 기술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보기에 A에서 E까지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A, B, C, D, E로 나눠서 내용 확인을 하고 있어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적절한 거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 배출의 기본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A는 시행 가능하다. A가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매립을 금지했다라는 것이죠. 찬찬히 점검합시다.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 배출의 기본 원칙, 바다의 쓰레기는 바다로,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로, 이것에 예외에 해당하는 것 맞지요? 음식물 쓰레기는 이 기본 원칙의 예외였어요. 이 예외라서 A는 시행 가능하다. 예외니까 육상 매립을 금지하고 해양에 버리는 게 가능해진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 배출의 기본 원칙의 예외니까 해양에 버릴 수 있었구나. 자,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틀렸는지 확인을 합시다. 2번 B는 동해, 남해, 서해에 각각 3개 구역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B는 바다의 쓰레기장 선정 운영이죠. 동해, 남해, 서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해에 2개, 서해에 1개 이렇게 있었죠. 3번 C는 2006년부터 3개 구역 전부에 도입하여 오염 정도에 따라 해양 배출을 금지하였다. C는 바로 휴식연제예요. 휴식연제는 2006년에 도입한 건 맞지만 3개 구역 전부에 도입한 것이 아니죠. 그 부분 한번 점검할까요? 이 부분 정부는 2006년부터 세 구역 일부에 휴식연제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3개 구역 전부에 도입했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4번 D는 런던 의정서에 따라 가입 즉시 해양 배출을 중단했다. 아까 공부하면서 가입하자마자 해양 배출이 중단되는 건 아니었죠.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 배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2003년도에는 이것까지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약속이라는 말을 볼 때 가입 즉시 해양 배출을 중단해야 했던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했고요. 5번 E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다른 나라에 대해 꾸준히 주장해온 우리 정부의 정책이다. E는 음식물 쓰레기 해양 투기 전면 금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해양에 투기하지 맙시다 라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문제 풀어볼까요? 9번 풀어봅시다. 9번은 출제 유형 베스트 두 번째에 있었던 서술상 특징 문제예요. 윗글에서 이 간은 위에 그립니다.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서술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질문을 던지고 독자에게 해답을 제시하여 독자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였다.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제시한 부분은 이 글에 있었죠. 자, 찾아볼게요. 그렇다면 바다 아무 데서나 버리는 걸까?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묻고 답하는 문답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답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독자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답은 1번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가 해답을 내리기 때문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는 관련이 없어요. 독자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럼 나머지 맞는 선지 점검합시다. 2번. 글의 도입부에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일화를 소개하여 관심을 유발한다. 맞는 선지. 3번. 타인의 글에서 주제와 관련 있는 인물의 경험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다. 글의 앞부분에 찰스 무어의 수필집에서 그 사람이 직접 언급한 부분을 인용했었죠. 4번. 과학적 근거 자료나 연도별 국가정책 등을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 쓰레기섬이 형성된 원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전부 과학적 근거 자료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투기에 관련돼서도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5번. 인과관계나 문제제기, 해결책 제시의 구조를 통해서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있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인과, 그리고 문제제기와 해결, 이런 구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 걸 사용하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짜임새 있게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의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3-5단원 창의적 읽기 공부했습니다. 창의적 읽기 자체에 관한 문제보다는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라는 이 글의 내용 확인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같이 다뤄보지는 못했지만 통합활동에 제시된 유기견에 관련된 이런 신문기사 글 제시되어 있죠. 이 글에 관해서도 문제가 꽤 출제되었거든요. 여기 나글이 전부 유기견 관련 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교과서 외에 보기의 글을 제시하고 이 글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 단원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